이 작품은 굉장히 불후의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딥한 스릴러적인 요소라든지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사이코틱한 그런 연출을 많이 썼고 어떤 퇴폐 이미지를 띠기도 하고 메네라 감성의 그런 핵심 캐릭터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야? 또는 이거는 미마가 살해를 한 거야? 미마가 봤던 것 중에 몇 프로가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지점에 대해서 일본 예능이라든지 연예계 산업 안에 있는 기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이런 연출들과 스토리들을 집어넣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조금 일찍 돌아오게 됐는데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맨날 요새 토요일에 넘어가는 그때 올리고 했는데 요새 좀 앞당겨가지고 잘 좀 빨리 작업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매주 일주일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도 금요일이 끝났다 또는 한 주 주중이 끝났다 이렇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린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 좋은 소식 들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시험 본다고 또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이는 것마다 이렇게 바로 댓글 달아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소식들 들고 오면은 저도 같이 덩달아서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번 주 날씨가 촬영할 때 날씨가 좀 흐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날씨가 되게 흐려요. 며칠째 약간 흐린데 글쎄요, 비는 오진 않고 좀 멜랑콜리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날씨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절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면 그게 진짜 기분이 나쁘고 좀 짜증 나거든요. 목이 유난히 건조하기도 하고 뭔가 겨울에 한 번 더 걸릴 것 같은데 초입에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기분도 더 안 좋고 약간 이런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따뜻한 물도 좀 챙겨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초입에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요새 좀 빠져있는 코어가 있거든요. 그 뭐 장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한데 그냥 무슨 코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다크 판타지 코어에 좀 빠져 있습니다. 다크 판타지 코어가 뭐냐,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어떤 영상을 뽑아줘 하면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시대적인 그런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쫙 뽑아내주는데 약간 다크 판타지, 그러니까 다크 소울 같은 그런 느낌의 어두운 분위기의 판타지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보고 있어요. 뭐랄까요, 하이 판타지라고 해야 될까? 뭐 톨킨의 반지 제왕 시리즈 그것과 다르게 되게 다크 소울이라든지 퇴폐적인 세계관을 그려낸 그런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감성이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열화된 것 같은 약간 저열해 보이는 그런 화질이라든지 영상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무슨 옛날에 오즈의 마법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화면이랑 좀 잘 어울리는데 그런 느낌의 영상들을 요새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상들에 맞는 음악들 많이 찾아서 듣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다가 다크 판타지 뮤직 이렇게 쳐가지고 요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무슨 노래냐면은 여러분들도 릴스 같은 데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리안 콘셉트? 이게 맞나? 아티스트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이드라는 곡이에요. 레트로하고 약간 사이키델릭한 그런 음에다가 막 이렇게 그 전자 건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이 막 나오는데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흥미롭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게 현대적으로 계속 가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감성을 자꾸 찾게 되는 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무슨 드림코어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그 코어라는 이런 전미어가 붙은 스타일이라든지 유행이라는 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쇼츠에 이렇게 많이 떠돌아 다니잖아요. Y2K 코어도 있고 키드 코어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크 판타지 코어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런 거에 한번 빠져들고 또 파기 시작하면은 막 여러 가지 영상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점점 환절기가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크림 꼭꼭 바르시나요? 저는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드름이 좀 심하게 났어가지고 압출하고 약 처방받으러 한번 간 뒤로는 뭐 간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발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지고 피부과를 가본 적은 있지만 미용 목적으로 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피부과 가고 이런 거 자주 하시나요? 그 요새 인스타 쇼츠에 떠가지고 봤는데 울세라라는 거 떴고, 여기 피부를 태워가지고 하는 거 그거 뭐죠? 여드름 흉터라든지 얼굴에 흉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였죠? 그 막 이렇게 살 태워가지고 하는, 그래 프락셀이다. 프락셀. 그거 릴스로 봤는데 진짜 아프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겠다, 저건 진짜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겠다 해가지고 댓글창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받아보신 분들이 댓글을 안 그래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전부 다 그냥 지옥 갔다 오는 기분이다,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다, 또는 이거 한번 받고 나면 직장생활 그동안은 못한다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이렇게 태우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 요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안 늙지, 왜 이렇게 다들 동안이지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저도 뭐 보톡스도 맞고 피부 시술도 받고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피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노화라는 게 진짜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선크림 엄청 자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나면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하고, 이중 세안하고, 스킨 로션, 뭐 시카크림 열심히 잘 바르고, 뭐 그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식단 관리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먹지 않는 것도 관리의 일환이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젊음이라든지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가 또 있으신지, 또는 요새 어딘가에 꽂혔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궁금해요. 꽂힐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이것들을 많이 잘 케어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몸 관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행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악기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기타를 옛날에 잠깐 배우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뭐 독학으로 한 번씩 뚱땅뚱땅 거리긴 한데 거의 못 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기타라도 제대로 한번 다시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한 번씩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제가 노래하는 거를 가끔씩 올리잖아요. 이때까지 한 2번 올린 것 같은데, 노래하는 거를 워낙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쪽으로 또 취미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 다니엘 시저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옛날 가수인데 잉크스팟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1920년대에 활동했던 가수들인데, 그런 그룹의 음악들을 이제 띵가띵가 치면서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창 또 배우고 할 때는 또 제가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못 배웠었습니다. 또 아쉬운데 다시 해볼까 지금 요새 또 고민하고 있어요. 저기 기타를 세워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도 음악 추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곡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노래들보다는 훨씬 덜 익숙한 노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익숙하지 않은 곡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음악 소개의 묘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와일드 선의 One on One입니다. 사실은 이 와일드선이라는 아티스트와 이 노래를 직접적으로 불렀던 에스틴 투르, 이 두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냥 유튜브 뮤직으로 넘기다가 듣게 된 곡이거든요. 옛날에 이거 제주도 가서 혼자 또 들었지 싶은데, 제가 제주도라든지 드라이브 혼자 다닐 때 그 유튜브 뮤직 보면은 처음 듣는 곡들 랜덤 재생해놓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놨다가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게 됐는데 너무 막
막 심장이 들뜨는 그런 설렘을 느껴가지고 바로 저장을 해놓고 그때부터 계속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거를 들으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제주도 산간 지역 쪽을 이렇게 지나면서 서귀포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을 때예요. 신나게 드라이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뭔가 좀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설레는 느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체는 굉장히 풋풋하고 순수하고 좀 청춘 그런 느낌이 강한데, 가사는 약간 좀 섹슈얼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서 좀 되게 과감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사도 너무 좋은데, 자기 이리 와서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자. 무례하게 보이고 싶진 않은데 난 준비됐어.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그냥 너와 나 단둘이서만 멋지고 야하게, 뭐 이런 가사인데 되게 도발적이고 섹슈얼하고 약간 이런 가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 가사가 얹어져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좀 설레는 느낌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거나 아니면 뭐 드라이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노래 들으면서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막 해안가 드라이브 쫙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지는 곡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소개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음악이 또 어떤 장르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음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음악이 또 저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보컬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솔직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됐고, 또 다른 유명 곡으로는 6월 소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PB 쪽으로 많이 좀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많은 아티스트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물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런 곡이라든지 또는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물론 와일드선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 음악의 뭐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데뷔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섰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대중 앞에 설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거나 해체되어 버리거나 그만두게 되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굳이 개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게 또 아이돌에도 해당되기 마련인데, 뭐 요새는 대형 기획사라고 한다면은 뭐 3대 4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중소 아이돌 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회를 얻기 힘들고 또 순식간에 사장되기도 하고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가 다른 길로 확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또는 그 중에서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이런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명 음악가들의 프로듀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DPR 이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이그룹을 했었다가 그걸 해체하고 DPR 라이브를 만나가지고 우린 만나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의점에서 뭐 닭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둘이 얘기하고 그렇게 만나서 이 팀을 꾸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사라지는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장르 속에서 길을 잃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 사이코 스릴러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퍼펙트 블루입니다. 퍼펙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틱한 애니 감성이라든가 또는 뭐 약간의 오타쿠스러운 그런 감성들을 한껏 이끌어내는 그런 레트로한 감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굉장히 딥한 스릴러적인 요소라든지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사이코틱한 그런 연출을 많이 썼고, 또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블루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댓글에서도 그 퍼펙트 블루라는 작품에 대해서 꼭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최근에는 이 영화가 재개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화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딥하고 또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연예계라거나 사생팬이라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상향이라든지 아이돌의 자아의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 작품을 선정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 겉핥기식으로 이 영화를 보고 그냥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마음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랑 그 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돌 그룹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워레인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만화 영화를 보여주다가 사람들의 대화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만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참이라는 이름을 그룹명으로 쓰고 있는 그룹의 멤버인 것 같아요, 미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미마의 뭐 소중한 뭐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팬들이 미마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꽤나 그 나름의 인기가 있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마는 배우 쪽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로 올라가기 직전 멤버들이 그 대기실에서 단장을 하고 매니저와 얘기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무대 매니저가 이제 올라갈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 명의 걸그룹 참은 무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그룹이 무대에 섰을 때 이 영화의 제목이 뜹니다. 퍼펙트 블루. 직역을 하자면 완벽한 우울,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걸그룹 참이 무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천사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뭐 아주 일본틱한 그 중독성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복장도 약간 발레복 같은 그런 복장을 입고 굉장히 활기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캠코더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무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 무대를 즐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한 4명의 남자 그룹이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생김새를 하고 있는 남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슬렸나봐요. 그리고 한창 무대를 하고 있는 걸그룹의 뒤편으로 미마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미마를 따로 배우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니저는 배우를 하더라도 이 아이돌 활동을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마의 정체성은 배우가 아니라 아이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수 활동을 겸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매니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획사 사장은 다른 2명과의 스케줄도 이제 맞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강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 뒤로 다시 미마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 기분 나쁘게 망둥어 같이 생긴,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외모를 가진 남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미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선을 둔 채로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얼굴을 더 클로즈업하자 더 기분 나쁜 얼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곡이 끝나고 이 3명이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마가 말문을 뗍니다. 마지막 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에서 탈퇴를 하고 자기는 배우 쪽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무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비춰졌었던 4명의 남자와 아까 그 소름 끼치는 남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쪽수가 4대1이다 보니까 장발람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곳은 시끌시끌해지고 난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난동을 비집고 미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바로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마는 오늘로써 차무를 떠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째서 떠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자들은 한껏 플래시를 터뜨려대고 있어요. 그리고 장발람은 세상이 무너진 듯이 미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일 것 같긴 해요. 자신이 엄청 좋아하는 그룹의 최애가 탈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미마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무라는 그룹 멤버로서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아쉬움과 실망감에 자신의 침대에 엎드려서 힘없이 누워있어요. 그렇게 미마의 방 안
구석구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힘없이 누워있다가 방 한쪽 벽에 붙여놓은 차무 포스터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녀의 다짐이 아닐까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들이 보냈던 팬레터를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분홍색의 빨간 하트 스티커로 동봉되어 있는 팬레터가 유독 눈에 들어와요. 그 편지지를 뜯자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미마의 방을 보는 걸 항상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걸려온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집 프린터로 누군가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팩스인지 확인하려고 다가갔을 때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자라고 온통 기분 나쁜 낙서가 쓰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마는 자신의 배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미마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팬카페, 팬블로그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의 이름은 바로 미마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의 문외한이었던 미마는 아직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미마는 바로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배역이었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신의 대사를 읊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스탠바이 하기 직전에 이 드라마 작가와 방송국 높으신 분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쪽으로 미마의 팬레터가 한껏 왔었다라는 것을 보고 미마의 기획사 사장과 매니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미마에 대해서 또 어필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원작자는 아이돌이라서 미마를 좀 많이 쓰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자 기획사 사장은 미마는 이제 아이돌 그만두고 완전히 배우 쪽으로 전향했다라고 하면서 한껏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로 하고 하기에도 한 게 실질적으로 쥐어준 건 없으니까요. 방송국 관계자가 그 팬레터들을 사장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 팬레터를 슬쩍 찢어보자 그 편지가 순식간에 폭발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테러였던 것이죠. 기획사 사장은 폭발로 인해서 얼굴과 손 쪽에 피를 묻히면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미마가 직접 뜯었다면 그리고 폭발로 인해서 상처라도 얻었다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도 무산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수습을 하고 미마는 자기 집으로 매니저와 함께 들어오게 됐어요. 이번 그 편지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니저는 그래도 사소한 장난이고 사장님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정도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마의 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미마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마는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이상 무조건 견뎌내야 되는 또는 배워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마 역시 순식간에 변해가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배우로서의 자신을 조금 못 받아들여 하는 것 같고 자신이 그리던 이상형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고 아직도 사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역 가지고 차무를 졸업시킬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 사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난처합니다. 나름의 상품성이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의 위치라든지 포지션에 맞게 둬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미마의 팬이었던 사람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활동으로 출연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막 불평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첫 장면에서 봤던 그 음침남은 아직도 음반 가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저 순수한 팬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 그리고 미마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그 배역에서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원래 한 줄이었던 대사는 한 두 줄, 세 줄로 늘어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기획사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뒤틀린 것이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강간을 당하는 씬이 있는데 그 연출에 미마를 등장시키겠다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난데없이 바로 그런 강간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니저와 사장이 엄청 대립구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기획사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간당한 일로 성격이 확 바뀌고 그로 인해서 미마가 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데
있는데 매니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의 동생 같은 미마가 뭐 그런 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진짜 너무 화나고 비참하고 그런 기분이 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둘이 설전을 벌이고 언성이 높아져 가고 있을 때 미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루미, 나 할 거야. 어쨌든 배우가 되기로 했으니까 이런 각오를 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 사장은 미마 너무 훌륭하다. 누구든지 이 정도는 뭐 배우라면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조디 누구도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디 누구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조디 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인 루미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미마가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못마땅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그 제안을 수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마는 한없이 비참해진 마음에 전철 문에 머리를 기대고 쓸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돌이었던 미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떤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이 인간 씬에 촬영이 들어가게 됐어요.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대에서 나쁜 짓을 당하는 장면을 찍게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장면이 수위가 너무나도 강한 것이었어요. 몇십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나쁜 짓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괴랄하고 강압적인 장면에 기획사 사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루미 역시 이 비참함과 통탄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연기라고 하지만 미마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폭력적인 장면에 죽은 눈을 한 채로 이 장면을 찍게 되었고요. 결국 그 장면 자체는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됐습니다. 대기실에서 자신의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미마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기획사 사장의 차에 탔고 사장도 뭔가 미마에게 느끼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그냥 그 이야기를 함구하고 애쓴 상으로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를 끝내고 미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애써 밝은 척을 하면서 자신이 키우는 열대어에 밥을 주려고 어항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물고기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도 닮았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마는 완전히 멘탈이 터져서 여기저기에 있는 사물들을 다 부수고 던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모두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었잖아.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신의 길을 한순간에 바꾸긴 했지만 자신이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시련들이 미마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또는 대중 앞에 설 때 인터뷰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은 듯한 프로의식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영되었던 강간 장면에 대해서 그 장면 말이에요. 그거야 뭐 거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배우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까지 비추고 있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붕괴해가는 미마는 자신이 아이돌이었던 시절의 모습이 어떤 환영으로 나타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환영과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 모습을 하고 있는 환영은 끊임없이 현재의 미마를 조롱하고 있어요. 사실 넌 아이돌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이제 너는 아이돌이 아니긴 하지. 왜냐면 넌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비추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수를 꽂습니다. 너는 이제 그 빛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부터 내가 빛이고 너는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드라마의 원작자였던 작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차를 주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한창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주차한 뒤편에다가 누가 장난을 쳐놓은 걸 목격하게 됐어요. 더블 블라인드라는 어떤 콜라주 형식으로 알파벳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 그 주변에는 빨간색 물감으로 피 같은 거를 튀긴 것처럼 사건 현장처럼 보이는 그런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면서 뭐야? 하고는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작가는
미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마의 노래가 틀어진 채로 카세트 테이프가 한 중앙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찢어질 듯이 음량을 키워놓은 그런 상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열렸을 때 그 안에서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눈알까지 뽑혀나간 모습을 하고 있는 작가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마의 악성 팬이었던 사람이 미마로 하여금 레이프 씬을 찍게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작가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전역이 떠들썩해졌고 미마는 이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깨름칙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 사장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애써 이 사람들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일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차 뒤편에 타서 조용히 가고 있어요. 근데 창문 밖으로 자신의 환영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환영을 쫓아가고자 급히 차에서 내려서 그 환영을 바라보지만 그 환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진실인지도 가짜인지도 점점 구별이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무의 나머지 멤버 2명은 둘이서도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인기 가요 탑 100에 82위에 안착하게 되었고 미마 언니와 함께 하던 때보다 이 둘이 함께 하는 때가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리고 미마는 그날의 스케줄로 어떤 화보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보를 찍는 것에 대해서 차무의 멤버 2명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 그래도 같은 소속사긴 해서 마주칠 일은 여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맨이 벗기기 전문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화보 촬영처럼 진행한다라고 하고는 점점 더 뭐 옷을 벗으라고 한다든가 뭐 과감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얘기하는 것에서도 뭔가 이제 미마 언니 없이 우리 둘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녀에 대한 존중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미마라면은 이제 뭐 익숙할걸? 지금쯤 카메라 앞에서 그냥 훌렁훌렁 벗어 제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마는 이날의 화보 촬영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의 누드에 가까운 수위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제 차무의 멤버들과 미마의 거리 그리고 또 그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는 완전히 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무는 그녀 없이도 더 잘 나가게 됐고 많은 기자들이 차무를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하고 있고요. 자신 스스로를 혹사시켜 나가는 이 마당에 또다시 자신이 보는 환영에 의해서 잠식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영은 굉장히 뻔뻔스럽게 나는 아직도 아이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더럽혀진 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현실에 대해서 내면에서 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미마가 그때 찍었던 누드 화보는 실제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 사진을 잡지에서 마구 뒤져가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음침남은 여전히 미마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팔로잉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미마의 알몸이라든지 신체를 보기라도 할까봐 두려워서 그 서점에 있는 모든 미마의 잡지들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마에 대해서 뭐 진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신의 것이다 또는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그 기분 나쁜 외모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집에 들어가서 미마의 방에다가 자신의 막 방명록 같은 거를 남기면서 가상의 미마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방 온 벽과 구석에는 미마의 포스터와 사진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상의 미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당신과 함께야. 하지만 가짜가 나를 바꾸려고 들고 있고 그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해. 그래서 그녀를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침남은 그녀를 직접 내 손으로 제거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환영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미마가 음침남을 뒤에서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라도 하는 듯이 미마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미마가 새로 촬영을 하고 있는 촬영 현장에까지 따라가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에서 이 퍼펙트 블루 이 영화는 좀 모호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마가 보는 것이 현실인지 또는 환영인지 눈을 돌렸다가 떼면은 또 사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관객들로도 하여금 모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미마는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환영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차무 멤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해볼 생각에 또는 자신 없이도 기특하게
완벽하게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는 둘이 대견스러워서 축하를 해주려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지만 녹음을 하고 있는 부스 안에서 또다시 자신의 환영을 마주하게 됐어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 참모 멤버 2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시선을 하고 눈웃음을 짓고 있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끼쳐서 그 부스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은 그렇게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마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녀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고요. 한참 방송국 자체를 뒤집어 엎으면서 자신의 환영을 뒤쫓다가 결국 바깥으로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환영은 순식간에 그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녀를 놓칠 수 없었던 미마는 횡단보도를 막 뛰어서 건너다가 거대한 트럭에 치이게 됐습니다. 그 치이는 순간에 꿈에서 깨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의 매니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마는 자신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컵을 깨뜨려서 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이 피들은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미마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시각 자료들로 내가 하라주쿠에도 갔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페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장면은 바뀌어서 미마의 누드 화보를 찍었던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주문을 했던 피자 배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잔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피자를 집어 들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이 배달원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이 작가의 눈에 찔러 넣게 되었습니다. 피가 거의 폭포처럼 터져 나오면서 이 남자는 이 얼음 송곳에 몇 번이나 찔려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을 해버린 이 남자의 시신에 몇 번이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는 바로 미마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유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복인 것일까요? 그리고 한참 난도질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미마가 자신의 꿈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이 나타나서 이런 사력들을 행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꿈이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자신의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소속사 사장이었어요. 미마 거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마가 꿈에서 봤던 것은 가짜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뉴스를 틀 미마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그 작가 역시 끔찍하게 현장에서 실제로 살해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마의 기획사에서는 난리가 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옷장에서 그때 범행 당시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옷가지들이 들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미마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게 됐습니다. 누군가 하고 급히 나가보게 됐는데 문을 열자 그 작은 틈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사건과 함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오고 앞다퉈서 특종을 취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마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드라마의 촬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미마는 촬영 현장에서도 그 작가의 죽은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뭔가 상황들이 꼬여가고 나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 사장은 나름의 비즈니스적인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나가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미는 미마에게 진심인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미마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드라마 뒤풀이에 가기 위해서 의상을 갈아입으려고 하던 미마는 방송국까지 찾아 들어오게 된 음침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침남은 미마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미마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해서 내가 바로 진짜 미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침남은 당신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녀를 부정하고 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기지를 발휘해서 미마가 옆에 있던 장도리로 그의 머리를 후려치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부터 도망쳐서 루미와 함께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음침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 뒤풀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바로 루미의 차를 타서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타서 잠깐 잠이 들었던 미마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그곳이 자기 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키우던 열대어 네오테트라 물고기들이 살아있었고, 자신이 예전작 떼어냈던 참호 포스터가 방 벽에 붙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이곳이 자신의 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붉은 커튼 뒤로 누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환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여긴 너의 집이 아니지, 이곳은 바로 미마의 방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거울에 비친 자신의 환영이 모습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의 매니저였던 루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봐봐, 새로운 의상이야, 내일 이벤트에 입을 거야, 좋지? 나한테 딱 잘 어울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진짜 미마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습에 심취해 있어요. 진짜 자신이 아이돌 멤버다, 또는 내가 아이돌인 미마다 라고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마는 루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루미라고 부르는 미마에게 루미? 루미는 돌아갔어, 일이 바빠서 잠이 부족하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밤중에 이 둘은 난데없는 추격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자 미마는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루미는 그 모습을 바짝 뒤로 쫓으면서 달려오고 있고요. 있는 힘껏 도망을 치고 있지만 미마는 루미가 입힌 몇 번의 부상으로 인해서 따라잡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숨이 완전히 끊어져 갈까라고 하던 그때 미마가 루미가 쓰고 있던 가발을 벗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루미는 잠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혼돈스러워 하다가 깨져있는 유리 날카로운 부분에 자신의 복부를 갖다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떤 내장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피를 포처럼 쏟아내다가 자신의 환부를 부여잡고 차도로 주춤주춤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차도 한복판에서 피를 흘린 채로 아이돌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때마침 달려오는 트럭에 자신도 같이 소멸하고자 하는 듯이 팔을 벌리고 치이려고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신을 공격했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루미를 구하기 위해서 미마가 온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무사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루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톡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녀를 찾아오게 되었고요. 자신이 선물한 아름다운 장미를 품 안에 안고 있는 루미의 모습을 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계셨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이에 미마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찌됐건 저 사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배경으로 루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루미는 여전히 자신의 환영으로부터 또는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미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마는 자신의 차에 타서 백미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야.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 줄거리를 해설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빠뜨린 부분이 있기도 해요. 원래 루미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자신이 실패한 아이돌이라든가 또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으나 거기서 이제 좌절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꿈이라든지 이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마에게 수용을 시키면서 그녀와 혼연일체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마가 아이돌을 벗어나서 어떤 배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었고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일부를 가지고 있는 미마에게 그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내가 미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마의 그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미마 옆에 막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 미마의 그런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블로그에다가 일기처럼 쓰는 것이었죠. 미마가 그런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거기 일일이 다 적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막 시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약간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충 설명드리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음침남 우치다가 자신이 바로 미마디아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미마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는 스토리들이 양산되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개연성이라든지 뭐 반전 요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느 작품들과 같지 않다,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작품이죠. 진짜 이게 명작이다 라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꽤나 많구나, 대단한 작품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 또는 주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킹이라든가 뭐 매니악한 그런 팬층 또는 사생 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야기해볼 것은
인물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먼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미마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인공이고요. 아이돌에서 배우로 전향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속사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을 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순응해 나가는 그 부분 중에서도 그 자신의 내면 안에서들은 이게 진짜 맞나? 또는 이 배우로서의 나가 진짜 내가 맞나? 라는 또는 혼란을 겪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돌 시절에 그 순수하고 청순한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배우로서 요구받는 어떤 완전 판무파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섹슈얼하기도 하고 파격적인 연기를 통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스스로도 완전히 분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과 환영을 구분 못하면서도 결국에는 배우로서의 나를 선택해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마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연약하고 좀 순한 그런 면이 있지만 굉장히 강한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좀 붕괴시키고 잃게 만드는 장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떤 시점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모호한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야? 또는 이거는 미마가 살해를 한 거야? 또는 뭐 미마가 봤던 것 중에 몇 프로가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대부분 미마의 시선으로 이끌어져 나가게 되는데, 미마의 시선 자체가 모호하고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흐린 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좀 이야기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른 작품들 뭐 엔터 더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야기 전달하기가 어렵고 장면이 튀고, 초현실주의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개연성을 일단 좀 배제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왜냐면 뭐 인격 자체가 워낙에 또 어긋나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루미의 시점과 미마의 시점이 교통사고 직후에 서로 교차하거나 섞이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뭔가 해석의 여지를 또는 그 갈래를 많이 열어뒀다라는 그런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배우로서의 삶, 그리고 또 막 과감한 장면을 찍거나 뭐 사진을 찍히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의 기림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써 그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살아남는 게 강자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남았고 마지막에는 제4의 벽을 깨고 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웃으면서 나는 진짜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가 현대로 들어와서는 어떤 퇴폐 이미지를 띠기도 하고 메네라 감성의 그런 핵심 캐릭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기획사 사장입니다. 미마와 루미가 섞여 있고 또 차무라는 그룹이 속해 있는 기획사의 중년의 사장인데,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친근해 보이고 좀 속이 없어 보이고 또는 나름의 수완도 있는 사업가 기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미마를 도구로서 소비를 하는 그런 권력 구조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단체를 대변하는 인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강압적이다 이런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당연히 뭐 싫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 그렇게 방향으로 넘어가게 만들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과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그렇지만 미마의 배우 전향이라든지 과격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녀를 진짜 도구로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는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역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직접적으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돌이라는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착취성을 대변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미의 어떤 병적인 집착이라든지 마지막에 흑화해서 그 미마라고 생각하는 그 인격이 잡아먹히게 된 것도 이 기획사 사장의 선택 또는 그가 낳은 이런 일본 전반에, 한국에도 뭐 어느 정도 좀 완연해 있겠죠. 그런 산업 시스템이 낳은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이없게도 그 각간씬에서 얘기할 때는 조디 포스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루미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뭐 미마보다 더 핵심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데, 원래 매우 믿음직하고 미마에게 정성을 쏟기도 하고 미마의 주변에 있는 가장 진실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어른들의 사정, 그리고 또 냉혹한 이익의 세계에서는 좀 피해자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소속사의 뜻에 맞게 아이돌 딱지를 이미 뗐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루미가 더 반박을 하고 소속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마는 아이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아이돌을 안 한다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미마가 그런 과격한 배역이라든지 뭐 새로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오히려 미마가 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더 비통해하고 좀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미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크게 한 3가지가 떠올랐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심화되어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바로 자의탁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미는 어떤 미마를 단순히 소속 아티스트로 보지 않고 자신의 대리자로 생각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마와 성공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있어서 어떤 상실되는 부분들을 미마의 상실이라고 보지 않고 자신의 상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미마가 노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나쁜 일을 당하는 그런 씬을 찍을 때 그런 순결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돌로서의 청순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같이 파괴되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들 또는 아이들이 쉽게 부모님한테, 남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부모님한테 막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바로 그들이 나의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막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실수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딱 루미와 미마의 관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심화는 바로 자아 붕괴라는 측면에 있었습니다. 루미도 역시 아이돌이었지만 실패를 하고 매니저로 전환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의 아이돌 이미지에 묶여있다 보니까 현재의 자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의 루미, 그리고 환상 속의 자, 미마라고 생각하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붕괴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그 영화 후반부에서는 그 미마로 분장하고 다니고 한 게 이 붕괴가 이제 어느 정도 극단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단계, 문제 심화 3단계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그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태양은 가득히라는 작품에서 리플리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름이 따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부정을 하고 허구의 인물 또는 정체성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고 부여를 해서 그것이 자신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몰입하면서 살게 되는 그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미마가 루미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루미는 피곤해서 집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미 부정하고 삭제를 시켜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미마를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냥 미마가 아니었어요. 배우로서의 미마, 그리고 또 그냥 미마가 아니라 아이돌로서의 미마를 데리고 와서 그게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삶이다, 삶 그 자체다 라고 믿고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는 진짜 미마야 라고 막 외치면서 달려드는 게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었죠.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폭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고 음침남에게 살인 청부까지 하는 대리 살인 청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 루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마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돌 미마의 그 자체를 덮어 쓰고 있던 것이었죠. 그 다음 인물은 바로 음침남입니다. 이름은 우치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좀 모호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인물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상징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체르노빌이라는 작품 보시면은 그 실제
실제 소방관 대원이었던 이그나텐코 또는 뭐 레가소프, 보리스 뭐 이런 실제 이름들을 다 쓰고 실제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배우들을 실제로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사람 딱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홈유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홈유크라는 인물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진압을 도운 레가소프를 비롯한 다른 과학자들을 통틀어서 대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음침남 이 스토커가 어떤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돌 산업계라든지 뭐 배우 산업계라든지 이쪽에 따라 붙고 있는 악성 팬들을 좀 대변하고자 이 캐릭터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의 작은 스트리머 뭐 그런 만화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좀 섬뜩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되게 학고 스트리머였는데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것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녀에 대한 루머들을 양산해서 퍼다 나르고 이래가지고 다시 끌어내려서 나만의 것을 만든다 뭐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그게 떠오르는 인물이고 정리를 하자면은 일본 아이돌 문화 속에 있는 악성 팬덤 또는 사생 팬, 집착 팬을 압축해 놓은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미마의 어떤 순결한 이미지라거나 아이돌로서의 이미지를 소비를 하면서 그 이미지가 깨지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녀를 둘러싼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인물이 실제인가 환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촬영장에 나타났다가 눈 한번 돌리면 싹 사라져 있고 그런 약간 귀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가 또는 허상의 인물인가 라는 부분도 약간은 좀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그렸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마가 겪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마의 그런 불안들을 좀 외부적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가시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하게 선을 넘나들면서 연출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 팬덤의 어두운 집단 무의식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마한테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루미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배우로서의 미마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이게 진짜 팬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진짜 팬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아티스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좀 박수를 쳐주고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건강한 팬덤이라든지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달리 이 사람은 배우로서의 미마를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미가 얘를 이용해 먹기가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치다라는 놈은 실제로 존재하는 놈이긴 하지만 미마의 시점에서는 어떤 현실과 환영이 뒤섞이는 그런 연출 때문에 귀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머지 프로듀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좀 부수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를 진행시켜 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미마를 배우로서 활용을 하면서도 이 드라마를 위해서 이미지 조작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유의 좀 잔인성이라든가 무자비함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마가 불편하거나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누드 씬이라든지 뭐 나쁜 짓을 당하는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사 사장과 마찬가지로 미마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그녀를 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진은 뭐 단순한 어떤 배경 인물이다 또는 그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 산업 구조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자기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인물들을 다 총정리했을 때 미마에게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인물들은 루미, 우치다, 그리고 제작진 이렇게 세 부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악인이나 빌런이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 중에는 저희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내부적인 스토리를 보지 않고 겉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중들이 문제 쉽게 떠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들을 어떤 잣대로 판단을 하고 그러진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표면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일본 예능이라든지 연예계가 아티스트들을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본 예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후지TV였나? 거기 맞나요? 가학적으로 하는 그런 예능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의 예능이라든지 이런 그 산업 구조 보면 가학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 드러났던 화보 찍는 장면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화보 찍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 누드를 찍게 하고, 뭐 나중에는 막 가슴 노출을 넘어가지고 음부 노출로까지 그런 수위를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 연예계 그리고 또 예능계에서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본이 고차원적인 개그라든지 코미디 이런 것보다 원초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요소들을 여전히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서 굴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예능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8, 90년대부터 그 일본 예능이 어떤 과장된 몸 개그 그리고 또 굴욕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압박을 주제로 한 그런 개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얼굴에다가 막 음식 쳐 갖다 발라보고 물 투척, 망신 주기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또는 극한 상황에 어떤 출연진을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식으로 좀 고통을 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의 예능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 예능에 나왔던 그 아티스트들 역시 같이 웃고 즐기게 하는 그런 즐거운 분위기로서가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좀 불편한 재미를 제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웃음이라든지 단순하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희생하거나 소비하거나 그래야만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유튜브 하나 개설해 그냥 유튜브 파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공중파라든지 어떤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가지 않고서는 자신의 PR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사회에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집단 의식 또는 규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권위적인 문화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펙트 블루의 미마가 겪는 굴욕이라든지 정체성 붕괴 이런 것들은 컨텐츠 산업의 극단화된 부분을 잘 좀 골라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미마의 이런 모습들과 일본의 기형적인 예능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에 다 맞닥뜨려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90년대 일본 신인 개그맨 중에 나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스비라는 분이 얼굴과 턱이 마치 가지의 모습과 비슷할 정도로 길고 가지남 뭐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가지가 일본어로 나스라고 합니다. 니폰 텔레비라고 있는데 방송국이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좀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리얼 버라이어티 실험 카메라 예능 뭐 이런 거를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파소년이라는 예능을 출범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누가 출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제비뽑기에서 나스비라는 대학생 개그맨 지망생이 뽑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은 인간이 어떤 방에 갇혀가지고 경품만으로 어떤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만 경품 응모하는 곳에다가 한 5,700개를 넣었답니다. 경품 응모를. 거기에서 뭐 당첨된 것으로 실제로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조리 기구가 없어가지고 생사를 씹어 먹기도 하고 막 스파게티 덜 익은 거를 먹기도 하고, 옷을 당첨 받아가지고 입고 생활하게 됐는데 그게 여자 레이스 팬티였다거나 뭐 그런 되게 이제 좀 가학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세트장을 옮긴다라고 속이고는, 세트장이 알고 보니까 5만 사방이 방청객들이 둘러싸있는 그런 스튜디오 한 복판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화에서는 그게 이 세트가 확 열리면서 나체로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웃고 있는 그런 게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한 대인기피증이라거나 스트레스라거나 그 정신적 문제를 떠안고 살았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일본 예능이라든지 연예계 산업 안에 있는 기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이런 연출들과 스토리들을 집어넣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결말과 제가 바라본 퍼펙트 블루의 진실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퍼펙트 블루의 마지막에 백미러를 보면서 나는 진짜야? 라고 하는 그 미마의 대사는 사실 두 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루미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정신병자, 그리고 미마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배우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또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미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미마가 그 병문안을 갔다가 나와서 나는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을 딛고 일어나서 나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는 엔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미마는 배우로서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대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현실이라든지 환영이라든지 가상의 또는 꿈에서 나타난 그런 장면들을 끊임없이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관객들조차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그 부분들을, 그 선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백미러를 보면서 나는 진짜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딘가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찜찜하고 섬뜩하기도 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마도 루미처럼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엔딩의 해석점에 대해서 미마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규정을 했고 더 성장을 하고 탄탄해지겠구나 라고 결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해피엔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독이 이야기하길 백미러를 비스듬하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미마로 하여금 아직도 성장 중인 인간이다 라고 보이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마가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잘 만들어 나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약간 맨헤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일본틱한 감성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퍼펙트 블루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미가 미마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피 흘린 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전철에 힘없이 기대서 가는 장면이라든가, 굉장히 킬링 파트들이 엄청 많아요, 이 영화에.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 영화의 스틸컷이라든가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티팝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또 쿠로미와 더불어서 약간 맨헤라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었고,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그 상징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고 유효합니다. 맨헤라라는 게 이제 퇴폐 감성이라든가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또 우울을 내세우는 그런 일본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콘이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그런 퇴폐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90년대 일본 작화에 90년대 일본 아이돌, 그리고 또 아이돌 산업의 이면을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성과 어떤 폭력의 노출이라든가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 패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미마의 모습에 투영을 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90년대 특유의 그런 도쿄의 풍경, 그리고 또 투박하고 아날로그하지만 뭔가 이렇게 팬시해 보이는 컴퓨터라든가, 맥시멀리즘에 가까운 미마의 방 같은 경우, 거울에 비춰져 보이는 그 아름다운 미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맨헤라 감성을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미마의 방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블로그 또는 메신저
한때 유행했던 미니 홈피 이런 것들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SNS 계정에서 또는 과거에도 이런 그 퍼펙트 블루의 이미지들이 좀 그쪽으로 많이 소비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마가 입고 있는 그런 세라복에 가까운 또 뭐 메이드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하얀색 의상에다가 붉은 피를 묻히고 있고 아이돌로서의 되게 예쁜 얼굴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 있으니까 아름답지만 위험한 그런 감성을 좀 자극하는 부분들이 참 이 퍼펙트 블루라는 게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퍼펙트 블루를 항상 떠올리면은 시티팝이 떠올라요. 시티팝 그 유튜브 노래 검색해가지고 보면은 퍼펙트 블루의 그 몇 장면들을 이렇게 스틸컷으로 쓰거나 그 썸네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GIF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복 재생시켜 놓거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초화풍의 그런 작화라든가 90년대 레트로풍 작화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되게 아련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쿠로미, 마이 멜로디, 세일러문 중에서도 그 블랙레이디 그 캐릭터를 엄청 많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되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좀 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따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8, 90년대 뭐 극장판 말고도 이제 OVA라는 게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특히 그 작화 퀄리티가 높고 묘하게 성인적인 그런 취향이라든가 퇴폐미가 좀 강하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표격으로 이제 또 카우보이 비밥이 있지 않습니까? 카우보이 비밥 그것도 이제 끝내주는 애니메이션인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고 감성 최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부작품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눈 크기라든지 레트로한 애니메이션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작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조금 더 고급화한다면 뭐 쇼와 시대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80년대가 쇼와 시대의 말기라 가지고 작화 자체를 쇼와풍 작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고전적이기도 하고 선이 투박하면서도 일일이 다 그려넣은 그런 정성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요새도 이런 레트로한 작화풍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원펀맨 이런 거라든지 진격의 거인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좋지만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심지어 뭐 저는 이때 몇 년대죠 이거? 1900 뭐 초반 이때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경험해보지 못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와이드샷으로 사물이라든가 인물들을 보여줄 때 눈을 굉장히 좀 불쾌하고 귀신 같은 형상으로 그려놔요. 미마가 이 작중에서 굉장히 대단한 미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와이드샷에서도 그런 부분을 흐려놓지 않고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귀신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의도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다 망도같이 그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마는 굉장히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고 이 작품은 굉장히 불후의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본 특유의 감성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한 30년이 다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여전히 그 가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도 꼭 리뷰를 해봐야겠다, 애니메이션 작품을 다룰 때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영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장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냥 되게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봤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익숙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개개인 분들의 의견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이렇게 또 갔네요.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 100일 안팎으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뭐랄까요,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남은 2025년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고, 뭘 하든 간에 늦지 않았으니까 행복하게 그 와중에 많은 것들을 챙기고 누려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대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또 애틋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든가 반응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겹도록 감사드린단 말은 할 겁니다. 할 거고, 주말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여전히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응원하고 있고, 나쁜 일들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